어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다음 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날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 도착한 통일부 조명균 장관과 천혜성 차관을 북한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반갑습니다. 누구한테 부대인수라고 오는 거야. 천혜성 차관 8월 10일 내일 모레야. 그리고 시작된 회담은 전체 회의 한 번을 비롯해 모두 4번의 회의를 거쳐 3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대화 분위기가 시작된 올해 들어 가장 짧은 회담으로 결과도 속전속결로 발표됐습니다. 쌍방이 판문점 선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가을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대로 평양에서 가을 정상회담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3차 정상회담 장소를 정한 것 외에는 회담 날짜 등 추가 내용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남북은 북측 일정과 상황을 감안해서 날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일단 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청와대는 3차 남북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 9월 초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9월 9일 정권 수립 70주년 이후로 윤곽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은 9월 10일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9월 초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적 여건이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해 북한의 9월 9일 정권 수립 70주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평양에서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는 만큼 남북 정상회담은 그 이유가 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확정해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 날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북한이 제시한 날짜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다며 북한도 생각하는 날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기원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그동안 경험이 있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가 곧바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일정과 장소가 확정되면서 청와대는 미국 등 주변국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그런데 리성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남측 기자들에게 정상회담 날짜가 다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는 다음 달 11일과 14일 사이가 유력한데 북한이 택일에 최종 고민을 하고 있거나 마지막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정상회담 날짜가 발표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리선권 북한 조평통위원장은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답을 합니다. 9월 안에 진행된다는 거. 날짜도 다 돼 있습니다. 오늘 회담 잘 됐... 청와대가 9월 9일까지 회담이 어려울 것이라 밝힌 점을 감안하면 회담 날짜는 이미 9월 중순으로 공감대를 이뤘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과 9월 18일 미국 뉴욕 유엔 총회 개막 사이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합니다. 특히 11일에서 14일 사이 1박 2일 일정으로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김 위원장과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우리 정부 입장에선 구구절 행사를 끝낸 김 위원장의 미국행을 설득할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달 11일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동시에 초청을 받은 상태라 남북 정상회담 날짜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외교적 변수와는 관계없이 남북 경협 지연에 대한 불만과 북미 협상에 대한 외교적 변수를 고려한 북한이 협상 카드로 날짜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어제 회담의 또 다른 의제인 판문점 선언 이행 상황 점검은 어땠을까요? 남북은 전반적으로는 회담이 잘 됐다는 평을 내놨지만
북측이 마치 우리에게 숙제를 준 듯한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경협 관련 인사가 대거 포진됐던 북한 대표단은 직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의기투합을 다짐하듯 한배, 한마음, 막역지우 등 다정한 말이 오갔습니다. 다만 회담을 마무리하면서는 달랐습니다. 앞으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 일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며 당장 다음 주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또 이쪽에 오는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북한과 남과 북에서 모든 일정대로 진척되도록. 우리 대표단은 북한의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관계에서 늘 또 여러 가지 제기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북측 나름대로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북측이 제기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남북 경제 협력의 속도와 성과에 대한 이견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입장차를 확인한 남북이 어떤 대책을 마련하느냐가 앞으로 협상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도 회담을 어디까지 기자들에게 공개할 것인가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북측은 회담을 다 공개하자, 우리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위해서 비공개로 대화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회담을 다 공개하자는 북한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송주영 기자입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한 고위급 회담. 모두 발언 끝 무렵에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불쑥 공개 회담을 제안합니다. 골뱅이 갑 속에 들어가서 뭘 하는 것처럼 이 제안된 속에서 하지 말고 다 공개되게 투명되게 사실이 보다 공정하게 알려질 수 있게끔 이렇게 회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오보나 편파 보도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그러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좀 이렇게 툭 터놓고 되게 허심탄회하게 하자면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려할 부분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 제가 뭐 이렇게 느끼시겠습니다만 좀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몇 차례 신경전 끝에 회담은 비공개로 전환됐는데 이런 옥신각신은 처음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기자 선생들이 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리야 진리의 대변자이고 서로 기본적인 논의를 한 다음에 그렇게 정리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논의하는 건 다 기자분들이 들어온 앞에서. 최근 북한은 회담에 앞서 언론 공개를 자주 주장하는데 일종의 기선잡기용 전략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와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가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 문제는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언론들은 신속하게 관련 사실을 보도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와 관련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은 분리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위해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미 언론들은 관련 사실을 신속 보도하며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했습니다. So what they have decided is that they will have this third inter-Korean summit within September in Pyongyang. AP통신은 북미 간 비핵화 교착 상태를 둘러싼 걱정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포기에 착수할지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북한을 설득하는 데 큰 파도를 만난 것으로 보이지만 남북은 관계 개선에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언론도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신속 보도했지만 정부 차원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오는 10월 1일은 70번째 국군의 날입니다. 우리 군은 보통 5년 주기에 꺾어지는 해에 대규모 기념 행사를 해왔는데요.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는 올해는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할 예정입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군 장병들이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가 행진을 합니다. 각종 전차와 미사일도 줄지어 행진합니다. 2013년 국군의 날에 10년 만에 시가 행진과 함께 사상 최대의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국군의 날 70주년인 올해는 행사 규모가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무기와 장비의 전시나 거리 행진이 계획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블랙이글스 비행과 함께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남북미 평화 국면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반면 북한은 9월 9일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 인근 미림 비행장에 각종 장비와 무기가 속속 집결하는 모습이 군 당국에 식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를 자극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은 등장하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로 회자되던 1990년대 부품 공작 흑금성 사건 기억하십니까? 흑금성이라는 아우명으로 서울과 평양을 극비에 오고 갔던 특수공작원인데 이 흑금성의 실제 주인공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난 후일담을 들려줬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15대 대선을 앞두고 전개됐던 대북 공작을 다룬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실제 흑금성이란 암호명으로 북파됐던 박채서 씨. 박 씨는 MBN에 출연해 1997년 6월 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난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박 씨를 북한에 완전히 포섭된 남측 사업가로 알던 상황.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김정일 위원장은 남한의 대선에 대한 북한의 나름대로 전력이 있었거든요. 그때 거기에 이제 제가 역할을 이제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김 위원장은 뜻밖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을 원치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너무 노련하다. 심지어는 이제 키까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키요? 중요한 것은 그동안 김대중 선생 민주투사 뭐 이렇게 맨날 대선했는데 오늘 아침 갑자기 그 비방한 것도. 가장 친밀했던 북측 인사로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뒤에 숙청된 장성택 부위원장을 꼽았습니다. 북한의 고위층 중에서 저하고 가장 개인사를 나하고 상담하고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박 씨는 또 신분을 감추는 게 가장 중요했던 만큼 평양과 서울을 오가는 동안 말 그대로 피가 마르는 듯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회고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이제 사흘 뒤면 국민연금 개편안의 실체가 공개됩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정부가 보험료 인상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늘어나면서 돈 받는 시기는 뒤로 늦춰지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국민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을 폐지해달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주말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발표하면서 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확정안이 아닌 자문안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공방은 국회로도 번졌습니다. 야당은 무능 정권이라면서 공세를 펼치고 여당은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동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이 여실없이 드러났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연금 개편 논란에 현 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언제까지 모든 정책을 국민들 간보기를 여론과 비판이 커지면 설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그런 잘못된 버릇 고쳐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국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얼렁뚱땅 결정해선 안 된다며 복지부를 비판했습니다. 최소한의 공론화도 없이 무작정 더 오래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으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아닙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최종 확정까지 많은 절차와 시간이 남아있다며 확대 해석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 갈 것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무능 정권이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국민연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리콜 대상도 아닌 BMW 차량이 어제 저녁 달리던 중 또 불이 났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오늘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한해 운행 중지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검은색 BMW 차량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운전자 변모 씨와 동승자 한 명은 차에서 연기가 나자 갓길에 차를 세우고 대피해 화를 면했습니다. 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 뒤쪽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나더니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행 중 불이 난 이 차량은 2013년식 M3 컨버터블로 리콜 대상에서 제외된 모델입니다. BMW 화재는 올해만 39번째, 그동안 불이 난 38대의 BMW 가운데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도 9대나 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오늘 일부 BMW 차량에 대해 운행 중지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차량과 진단 결과 위험성이 발견된 차량이 대상입니다. 운행 중지 대상이 될 차량은 약 10,000대 정도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15,000대가량의 렌터카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각 지자체장이 운전자에게 우편으로 운행 중지를 고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운행 중지 조치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BMW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던 정치권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어제 BMW 코리아 회장을 불러서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속 시원하긴 하지만 국회도 관련법 개정 등 할 일은 좀 해야겠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BMW 화재 관련 긴급간담회. 여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허술한 사고 대응을 놓고 정부와 BMW를 질타합니다. BMW에서 원인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원인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BMW 코리아 회장은 물론 국토부 차관도 고개를 숙입니다. 국토부 및 전문가 검증단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허에 수용한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리콜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등이 논의됐습니다.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제조사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사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봤을 때 이건 국회에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국회 국토위도 다음 주 전체 회의를 열고 BMW 사태에 대한 세부 대책을 논의합니다. MBN 뉴스 김수형입니다. 이런 가운데 BMW 차량 화재 피해자가 어제 경찰에 출석해서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BMW가 지난 2016년 차량 결함을 알고 실험을 진행했는데 당시 본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BMW 화재 피해 집단 소송을 낸 피해자 이모 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지 나흘 만입니다. 고소인 측은 BMW 측이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밝혀줄 증거를 경찰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MW는 EGR 문제를 2016년에 알았다. 근데 2년 반 동안 실험만 계속했다 하는데 BMW가 그러한 시험을 실시했는지 실시했으면 그와 같은 자료 등을 요청하고 BMW 코리아가 독일 본사, EGR,
즉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생산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2014년식 BMW 520D 차주인 이 씨는 자신의 친구가 지난달 차를 빌려가 1시간 정도 운행하고 경기 성남의 한 건물 앞에 주차한 직후 갑자기 불이 나는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제출한 BMW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한 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BMW 측의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공조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피해자 측은 이번 주 내로 20에서 50명이 BMW에 대해 추가로 형사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재판부가 권력을 동원한 성폭력을 인정하느냐 여부가 판결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김지은 전 수행비서의 폭로가 나온 지 5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지난달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유력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폭력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차례 있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안 전 지사 측은 위력 행사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 전 지사는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도덕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어떻게 지위를 이용해 한 사람의 인권을 빼앗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미투 운동과 관련한 첫 번째 주요 판결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해 16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현직 판사들을 잇따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16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오늘 조사에서는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좀 소명하셨나요? 2013년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며 재판거래 의혹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정모 부장판사입니다. 정 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치권의 반응을 분석한 문건들을 만들었습니다. 문건에는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 판사는 법원행정처 근무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재판 업무에 복귀한 뒤에도 일선 판사들의 동향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직 부장판사를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망을 조여가는 검찰이 오늘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사건 소송의 최종 판결을 미루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일제강점기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에 거래가 있었는지를 캐물을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보트가 전복돼 실종된 소방관 2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000명이 넘는 인력이 30km가 넘는 구간을 수색했는데 시신이 발견된 곳은 모두 사고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윤길환 기자입니다. 실종된 소방관 1명의 시신이 발견된 건 어제 오후 2시쯤. 37살 신모 소방교로 확인된 시신은 사고 지점에서 400m가량 떨어진 물 위에 떠오른 상태였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한강 하류 쪽으로 떠내려갔을 것으로 추정됐던 소방관이 발견된 곳은 놀랍게도 사고 지점 상류 쪽이었습니다. 수색은 계속했는데 나중에 떠올랐을 경우도 있고 정확한 거는 원인을 조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시간여 뒤인 오후 5시 20분쯤엔 37살 오모 소방장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엔 사고 지점에서 하류 쪽으로 7km 떨어진 일산대교 인근이었습니다. 1,500여 명의 수색단이 30km가 넘는 구간을 살폈는데 시신은 모두 사고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소방관들이 구조를 위해 다가갔던 민간 보트는
사람이 없는 폐보트가 강물에 떠내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소방관은 모두 동기로 모범 공무원 표창까지 받은 경력 6년이 넘는 순환구조 전문가로 알려져 안타까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현금 수송 차량에 있던 2억여 원을 훔쳐 달아난 수송업체 직원이 범행 6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현금 가방에는 400만 원뿐이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승합차에서 한 남성이 형사들에게 이끌려 나옵니다. 현금 수송 차량에서 2억여 원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났던 32살 정모 씨입니다. 탈취한 현금은 현재 어디 있습니까? 경찰은 어제 오후 1시쯤 정 씨를 충남 보령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습니다. 범행 후 경기 평택에서 자신이 차량을 버린 뒤 택시를 타고 서울을 거쳐 충남 보령으로 도주했지만 도주로마다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혀 덜미가 잡혔습니다. 별다른 저항 없이 검거된 정 씨는 세상이 살기 싫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체포 당시 현금 가방에는 400만 원뿐이었습니다. 범행 6일 만에 2억 원가량이 사라진 겁니다. 서울에서 택시 타고 오면서 버렸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어딘가에 숨겨놓은 걸로 지금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는 버스만 달리게 돼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려고 지자체가 CCTV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화질이 떨어지는 중국산으로 달아놓고 국산으로 속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빼돌린 돈은 모두 금괴로 바꿔 숨겨놨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경찰이 천장을 부수고 손을 집어넣자 금괴가 수두룩합니다. 배전반 안에도 청테이프로 감은 금괴가 보이고 음식과 함께 봉지에 넣어 얼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부산시 버스 전용 차료 단속용 CCTV를 설치한 업자가 저가 CCTV를 달고 빼돌린 8억여 원을 금괴로 바꿔 숨겨둔 겁니다. 이들은 200만 화소 CCTV를 단다고 지자체와 계약해놓고 중국산 40만 화소 CCTV를 달았습니다. CCTV 화질이 떨어지면서 비가 오거나 날이 어두워지면 번호판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지난 2년 동안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화소별로 CCTV 화면을 비교했더니 확연한 차이가 나지만 부산시는 몰랐습니다. 업자가 원래 밤에는 불빛이 비치가 안 됩니다. 가면은 그런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관심 없으면 모릅니다. 경찰의 수사 소식을 듣고 증거를 없애려고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하드디스크, 그다음에 그 CCTV 관련된 장비를 빼돌려다가 우리한테 적발이 됐고 거기서 우리가 또 입회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찰은 일당 8명과 부산시 공무원 5명을 함께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빌라에 함께 살던 여성을 폭행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동거인들이 범행 3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이 중 한 명이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말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20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전북 군산의 한 빌라에서 함께 거주한 건 지난 3월부터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유일하게 직장에 다니지 않던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숨진 여성과 함께 거주한 동거인들이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했고 피해자는 집안일을 하기로 했는데 피해자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숨지게 하였습니다. 여성이 숨진 건 지난 5월. 이들은 범행을 숨기려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의 부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2주에 한 번씩 야산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엽기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들은 야산에 묻은 시신이 지난 장마 때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곳 한적한 들판에 시신을 다시 안매장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중 한 명이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말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24살 이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함께 거주한 이유와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가까운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와 거래를 해온 사실을 누락한 혐의로 검찰 고발을 당하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이 이런 부적절한 거래 관계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항공에 30년 넘게 담요나 슬리퍼 같은 기내용품을 납품해온 테일통상. 협력업체 가운데 납품 규모가 가장 큰데 조 회장의 첫째 처남 이모 씨 일가가 지분 100%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볼륨이 크거나 그런 건 아니고 대한항공에서는 일부분 안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일통상을 비롯한 4개 납품업체가 조 회장의 처남 기업이라며 한진그룹의 위장 계열사라고 최근 결론 내렸습니다. 대기업이 총수의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지배한 기업과 거래하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조 회장이 숨겼다는 겁니다. 관계도 굉장히 돈독한 걸로 파악이 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알았을 거라는 판단이 되는. 조 회장은 이모 씨를 비롯한 친족 62명의 신원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한진그룹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 공정위에 재심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해외여행 갈 때 면세점에서 지인 선물로 양주 한 병 샀다가는 여행 내내 짐덩어리가 됩니다.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국민 불편을 줄이는 차원에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여행객들, 저마다 면세품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출국할 때 사서 여행 내내 가지고 다닌 것들입니다. 향수 같은 거나 직접 쓸 것들을 또 굳이 여기서 사서 가져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써야 되니까 그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불편하면 해외 면세점이나 기내에서 사기도 합니다. 보통 해외에서 사오죠. 국내는 여기 나가니까 거기서 들고 다녀야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여행객 불편을 지적하면서 돌아올 때 면세품을 살 수 있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외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들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아울러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이미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은 물론 전 세계 73개 나라의 공항 138곳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반이 무료나 입국장 혼란을 이유로 반대해왔던 기획재정부도 최근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면세점 업계 일각에서 출혈 경쟁 우려도 나오지만 대통령 검토 지시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여야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결국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잘못된 관행과 예산 낭비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데 문제는 얼마나 성의 있게 실천하느냐입니다.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애초 국회 특수활동비를 없애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던 여야. 사용처를 증빙 서류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양성화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들끓자 결국 백기투항했고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정사에 남을 태고를 결단 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당 몫인 교섭단체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 폐지안을 오는 16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합니다. 그 특활비를 폐지하는 대신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비를 늘리려는 방안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에 의견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완전 폐지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지만 그 업무 추진비나 시정업무 경비로 규모를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주시할 예정입니다. 실제 국회는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처리를 놓고도 명단 공개는 뒤로 한 채 앞으로의 출장에 대해서만 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등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스캔들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 씨가 한 남성의 사진을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으로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부선 씨는 이재명 지사로 오해했다면서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배우 김부선 씨가 어제 새벽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한 남성의 모습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했습니다. 지난 2007년 인천 앞바다에서 이재명 지사가 찍어줬다고 주장한 자신의 사진을 배경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날짜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사진 속 남성에 대해 넌 누구냐며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이 남성을 이재명 지사라고 생각한 누리꾼들은 김부선 씨를 응원합니다. 하지만 사진 속 카메라를 든 남성은 지역 언론사 임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언론인은 김부선 씨와 별다른 친분이 없다며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 작가가 제 모습을 촬영한 거거든요. 제 페이스북에 2014년도 1월 달에 올린 건데 저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어이가 없네요. 논란이 커지자 김부선 씨는 해당 사진이 이재명 지사인 것으로 오해했다며 해당 언론인에게 사과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은 삭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조폭 유착 의혹을 제기한 지상파 방송사 제작진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홍대 누드 회화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남성 혐오 사이트인 워마드에 올린 여성 모델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몰카 범죄 초범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면서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유포한 여성 모델 안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남성 혐오 사이트에 올려 심각한 인격적 피해를 줬다며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통상 몰카범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번처럼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5%에 불과합니다. 이를 놓고 워마드 등 일각에선 초범에게 실형 선고는 남녀 편파 수사의 결과물이다, 인권 탄압이다 등의 글을 올리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제까지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형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이런 몰카 범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여성단체와 게시판을 중심으로 판결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이번엔 서울대학교의 화장실에도 불법 촬영을 했다는 암시글이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올라오면서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찰이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워마드 운영자는 공개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모금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워마드 사이트에 서울대 중앙도서관 남자 화장실 몰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된 건 지난달 29일. 다음 날 공과대학에도 몰카를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교내 불법 촬영을 암시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학교 측이 교내 건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몰카는 발견되지 않았고 총학생회 측은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글 게시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학내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그런 게시물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청할 것이고 앞서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워마드 운영자는 사이트에 글을 올려 변호사 선임을 위한 공개 모금에 나섰습니다. 경찰 수사에 정면으로 돌파하려 한다면서 정식으로 신고 후 모금에 임하겠다며 모금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을 신설해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음란물 유포 경로로 지목된 사이트와 웹하드 등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 남성 중심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와 오늘의 유머만 포함되고 워마드는 빠지면서 일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끈질기게 이어지는 이번 더위로 역대 폭염 기록이 줄줄이 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반도 상공의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폭염 탈출의 희망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종호 기자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흠뻑 젖은 어린이들이 분수 사이를 질주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치솟는 물줄기를 장난감 삼아 놀기도 합니다. 물에 적시면서 놀면서 하니까 좋아요. 너무 더워서 걷기도 힘들고 그런데 시원하니까 좋아요. 전국 낮 기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폭염 기록도 줄줄이 깨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올해 들어 측정한 폭염 일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늦여름 더위까지 추린 연간 최고 폭염 일수도 곧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14일도 낮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오르고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은 가운데 습도도 높아 불쾌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하지만 끝날 것 같지 않은 이번 폭염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공을 샌드위치처럼 겹겹이 덮었던 불볕 고기압 2개 가운데 하나인 티베트 고기압이 이달 들어 지속적으로 수축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고기압이 빠진 상공에 상대적으로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공기 대류가 활발해져 최근 소나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부터는 전국적으로 낮 최고 기온이 34도 안팎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발생한 제16호 태풍 버빙카는 중국 내륙을 향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최근 폭염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면서 대형마트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여름을 상징하는 수박과 복숭아에는 카드 할인 행사 팻말까지 붙였지만 구매하는 사람들은 적고 소량 구매족이 늘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형 마트인데도 카트를 끄는 사람들보다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주부들이 더 많습니다. 폭염으로 농산물 수확량이 줄면서 가격이 급등한 탓입니다. 일부 마트에선 구매 수량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깻잎을 사러 갔는데 한 사람이 많이 못 가져가게 한 적이 있었어요. 상추도 가져가는 수를 제한하더라고요. 신선식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제가 직접 장을 보고 1년 전 가격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금치는 7,000원이 넘고 무는 개당 3,490원, 당근도 100g에 450원입니다. 미끼 상품으로 그나마 싸게 나온 애호박과 당근, 양파를 산 뒤 과일 중엔 수박과 복숭아를 골랐습니다. 계산해보니 74,280원. 1년 전 가격 기준으론 54,259원으로 무려 2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애호박과 양파를 빼면 모두 가격이 올랐는데 많게는 90% 상승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에선 제휴카드 할인을 확대하고 제품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주요 신선식품 공급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산지를 좀 다변을 하고 있으면 폭염이 조금 꺾이게 나면은 물가 자체가 조금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가운데 농가의 폭염 피해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폭염발 장바구니 물가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미국이 터키에 부과한 관세 폭탄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터키발 금융 악재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도 충격을 받았는데 터키는 경제 불안 단속에 나서면서 대미 성토 수위를 높였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미국의 2배 관세 부과가 촉발한 터키 리라와 폭락 사태는 계속됐습니다. 터키 환율은 달러당 6.85리라로 전일 대비 7%가량 하락하며 환전소에 사람들의 줄이 끊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터키발 금융악재는 아시아도 흔들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 떨어지며 1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거래를 마쳤고 일본 니케이 지수, 홍콩 항생 지수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터키 중앙은행은 시장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에 대한 채무 지급 준비율 인하 방침을 내렸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불안을 조장하는 경제 테러를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나토 동맹국인 미국이 등에 칼을 꽂았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Bir taraftan stratejik ortak olacaksın. Öbür taraftan stratejik ortağına evet ayaklarına kurşun sıkacaksın. 터키의 대처가 늦어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터키 GDP가 세계의 1.5%에 불과하고 부채가 대부분 남유럽에 집중돼 있어 신흥국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LG 하우시스가 73주년 광주년을 앞두고 서울 신사동 도산 안청호 기념관을 새 단장했습니다. 이번 보수 작업을 통해 지난 1998년 개관 이후 20년이 지나 노후화된 기념관의 전시실 및 지하 강당의 바닥재와 인테리어 필름이 교체됐습니다. LG 하우시스는 지금까지 중국 충칭 임시정부 청사, 안중근 기념관 등 7곳의 독립운동 관련 시설을 개보수했습니다.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던데 그래도 마다하긴 어려운데요. 여기 모든 것이 공짜인 마켓이 있습니다. 단 욕심은 그물이겠죠? 호주 멜버른의 한 마켓. 모습은 여느 가게와 다르지 않은데요. 이곳에선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상품들을 모아 무료로 제공합니다. 여기로 오지 않았다면 그대로 폐기됐을 테니 음식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식재료를 제공할 수 있어 그 역시 의미가 깊다고 하네요. 결혼식 날 비가 오면 잘 산단 말이 있죠. 그렇담 이분들은 100년 해로도 모자랄 것 같네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악천후 속에서 결혼식이 열려 화제인데요. 발목까지 차오른 흙탕물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신부. 부모님과의 행진 끝에 멋지게 차려입은 신랑을 만났습니다. 신랑 신부도 하객들도 평생 잊지 못할 하루가 될 것 같네요. 여기 기특한 손자 덕분에 목숨을 구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손자를 봐서라도 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4살 아이. 그런데 이 꼬마가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단둘이 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호흡곤란에 몸을 잘 가누지 못하자 911에 신고한 건데요. 덕분에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에선 기특한 이 아이에게 상을 줬다네요. 평소엔 이렇게 수줍음이 많아서 이번 일에 엄마도 깜짝 놀랐다고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말복을 앞두고 있지만 폭염의 기세는 아직도 등등합니다. 폭염특보가 한 달가량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6도, 원주와 전주 37도, 영천과 대구는 38도까지 치솟으면서 전국이 뜨겁게 달궈지겠습니다. 오후에는 영서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약은 5에서 30mm가량이 되겠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구름 많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강원 산지에서는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 가끔 구름 많겠지만 오후에는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서부와 영남 지역에서는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밤사이에는 어김없이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27.9도입니다. 한낮에는 서울 36도, 강릉 34도, 안동 3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닷물의 높이가 연중 가장 높은 기간입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서는 침수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광복절인 내일은 충북과 남부, 제주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35도 안팎의 폭염은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